뭐 할 수 없지, 뭐, 그죠? 저는 뭐 교육 전문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뵈러 온 게 아니고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 연수를 이렇게 받으시다 보면, 저 같은 캐릭터를 만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에 오래 종사하시고, 또는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은퇴했거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교육청에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울 때 제가 딱 보니까 진짜 좀 서글픈 거라. 우리 애 4살쯤에.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 밀어내고요, 내가 함께 하고 좀 비키바락 하고, 제가 아이를 딱 차고 앉아가지고 우리 애를 직접 키웠잖아요. 우리 애도 이 앞산 순환도로 가에 있는 초등학교에 왔어요. 남명초등학교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저 앞산 밑에요, 남부도서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옛날에 뭐 특수 지체장애 아이들 이렇게 다니고 이랬던 학교죠, 남명초등학교. 우리 애 때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지만 오래전에는 그랬어요. 여기하고 환경도 비슷하고요. 저는 이제 주택가고, 또 보낼 사교육기관이 별로 없고, 그렇죠? 자, 이런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를 키우는데 참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반대예요. 잘 알고 나면 오히려 범어동이나 아니면 저기 신월성 지구처럼 별나잖아요. 그냥 골치 아파. 옆에서 막 어디로 가면 나도 막 따라가야 돼, 불안해가지고. 훨씬 좋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공기 좋죠. 산에 가기 가깝죠. 저도 그렇게 남명초등학교, 대명중학교, 대명중학교 알아요? 바로 앞선선으로 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영남고등학교, 우리 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요. 사실 다닐 학원도 없지만 제가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보낼라 해도 보낼 학원이 없어. 수성관 뭐 좋은 학원 많죠? 사실 알고 나면요, 다 돈 갖다 내빼리는 거야. 들어보셨죠? 95%는 학원 전기세 내려간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4살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6 청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녀요. 수능 0.1% 안에 들었어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보통 학교 가면, 작년에는 제가 가는 학교마다 다 사교육비를 안 들이고도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영어 공부법, 이거 가지고 작년에 내가 30개 학교 갔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또 그 이야기 하면 엄마들 싫어해. 그래서 올해는 이제 50개 학교 가는데, 올해는 딱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반은 수학공부법, 반은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어린 시절에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행복한 책 읽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뭐 영어 공부 이야기 해도 아이고 참. 너무 궁금한데. 자, 그럼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나 궁금하시죠? 네.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와요. 거기 가시면 지난 한 7, 8년 동안에 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 있고요. mp3도 다 올라가 있어요. 네가 다음 카페 회원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은 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좋아도 되죠. 안 좋으면 자기 손한데 뭐. 유튜브에는 동영상은 있지만 다른 뭐 이런 정보나 엄마들이 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특히 오늘 2번씩이나 수업을 하니까 제가 어머니들 바쁘시고 이렇죠. 12시 반 되면 애들 점심시간이죠. 그냥 그 전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그만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머니들은 더 하고 싶어 할 거라. 보나 마나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다른 강의들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저 제일 꼭대기 보이죠? 저 화면 꼭대기에 여기 다음 카페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4살 때부터 아이를 키웠잖아요. 너무 모르겠는 거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10년 후에 중학생쯤 됐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될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뒤 뒤뒤 막 맨땅에 헤딩하고 막 이렇게.
키웠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가족은, 저기 송현동에 가면요, 우리 애 4살 때 처음으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호세호체라는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모르죠? 알아요? 이제 망했어요. 네. 20년 동안 있다가 작년에 이제 문을 닫았어요. 4살 때부터 제가 그 서점 문 열자마자부터 이제 매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아이가 읽을 책을 사고, 다 읽으면 또 가고. 요즘처럼 이렇게 도서관이 잘 돼 있거나 이렇지 않았거든요. 남부도서관 가도 읽을 책이 없어요. 학교 도서관은요, 집에서 버리는 책 한 권씩 들고 오래. 그래가지고 갖다 주면 학교 도서관을 채우고 이랬어요. 요즘은 이제 예산도 좀 생겨가지고, 아까 저기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 가로등을 켜는 아이 페페라는 그림책 저 있더라고. 저 유명한 이제 그림책의 뭐 가장 권 있는 상이라고 하는 칼데코상이라고 있는데, 그 칼데코상을 받은 이제 몇 년 안 된 그림책이 있어요. 칸 너머에. 우리 동영 촬영하신 분 옆에 이렇게 보면 가로등을 켜는 아이 페페라는 최신 그림책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좋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아서 도서관에는 거의 뭐 의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 호시호치를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진짜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 가고요. 보통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손을 잡고 가서 좋은 책을 사서 읽히고, 애가 따라오기 싫어하는 날은 서구정 옆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주고 꼬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키웠어요. 중3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애가 어린이 서점 수준을 넘었으니까 이제 교보 갔죠. 제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 육아서적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하나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아이의 학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저학년 시절, 초등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알라딘, 예스 24시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인터넷 서점도 생기면서, 동네 서점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서점 주인이 서점 엄마들한테 강의 한번 해달래. 그래가지고 엉겹결에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겹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강의를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매주 그 서점에서 매주 엄마들하고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어요. 지금 12년째예요.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서점 문을 닫으면서는 우리 연구소로 강의 장소를 옮겨서 12년째 제가 무료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한 학기는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이런 책 봤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도서관에. 있어요.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제가 원조예요, 원조.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수의 커가는 아이들 들어보셨어요? 이 돈 10만원 줘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1년에 10만원, 6개월 결제하면 6만원. 한 달은 결제도 안 돼. 이게 언제 생긴지 알아요? 우리의 초3 때. 생기자마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조 멤버로 활동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그 사이트에 글 쓰고 막 이러면 조회수 수천씩 막 되고 댓글 막 많이 달리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 초창기 멤버로 학원 안 보내면서 아이를 영어를 잘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 영어 수학 다 100점. 그 제 이야기 잘 들으면요, 사교육비 제작하고 좀 덜 불안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지금 11시죠. 몇 시까지 해야 돼요? 10분.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누구예요? 알죠?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예요. 잘 뛸 것 같이 생겼죠? 한 사람 더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둘이 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꼭 이래 말한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옆집 옆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구구단 막 외우고 있고요. 바르스기 100점 맞아. 우리 애는 바르스기 20점. 구구단 아직도 버벅거려. 5단밖에 못해요. 그런데 책을 열심히 좋아하고 있어.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엄마들이 옆집에 가가지고 어떤 애가 그렇게 구구단 박박박 외우고 있으면 우리 애 책 읽고 있는 거 보면 책 뺏고 구구단 외우러 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야지 자꾸.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옆집 따라 하잖아요. 옆집에 가보고 스캔 쫙 해보고 우리 집에서 안 하는 거 있으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애 불러가지고 야 누구는 뭐 하더라 하면서 니 왜 할래 하면서 눈으로 막 째려보고 그럼 애는 할 수 없이 엄마 눈치 보여가지고 학교 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지금 바닷속에 100점 맞는 놈 지금 구구단 잘하는 놈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 볼트하고 봉주하고 딱 붙여놓으면 볼트가 잘할 것 같다 해야지. 동네에서 볼트하고 이봉주하고 만났어요. 달리기 시합하려고 해. 근데 뭐 누가 잘할 것 같노?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건다면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뭘 거기다 대놓고 종목이 어쩌니 뭐. 직관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봐도 볼트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보려고. 진짜 그런지. 잘 봐요. 야, 볼트가 뛰는데 관중석에 사람이 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얘는요. 벌써 턱도 치켜 올라가고 입 벌어지고요. 잽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봉주 선수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다른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보통 자기 마라톤 생애에서 약 7, 8번, 7, 8번 완주한대요, 코스를. 근데 이봉주 선수는 무려 37번 출전해서 35번을 완주했어요. 어쩌면, 올림픽에서 한 번도 우승 못한 불운한 선수죠. 동시대에 태어난 황용조라고 있는데, 그 친구 20대 초반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참 불운한데도 자기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마라톤 인생을 살아서 지금 오히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아까 어머니께서 사실 정답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이 마라톤 같은 것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자라나면 다 자기가 받은 재능 안에서 그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건 어찌 보면 이봉주 선수처럼 이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무엇을 준비해 나가면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초등 저학년 유아 시기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잘 봐요.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Unthinkably, I was talking about the fact that he got his start absolutely right. Has he false started?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He noticed him,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Oh, I can't believe it. For the neutralists here. Now this is an open race between him out of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 ha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렇다고 치고 이게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기억나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인데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2해에 한 번씩 열려요. 그 대구에서 2011년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CG에 있는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볼트가 출발 실격하는 장면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13발자국을 달리면 골이 난데 저 선수들은 굉장히 길어요. 다리가 보폭이 크고 13걸음 그러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승부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요만큼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저런 세계적인 선수도 저렇게 실격하는 거죠. 물론 저는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또 우승하고 지금도 건재해요. 하지만 실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는 거죠. 자, 아이들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오히려 교육적으로 막 시끄러운 곳에서 실격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가까운 데는 뭐 효성초등학교. 얼마나 별로 안 좋으면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 하고요. 학원 보낼 시간이 없어. 학교에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오늘 효성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뭐 오만 거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있는 신월성 기구가도 그렇고요. 범어동 가면 더 심하겠죠. 대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요.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는 거라. 옆집에 뭐 달리고 있는 것 같아. 뭐 좀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질 것 같아. 우리 애는 저렇게 놔뒀다가 안 될 것 같거든. 주변에서 말 많이 듣죠. 야, 애 그냥 그래 놔둬가 되나? 하면서. 같이 뛰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 오버하는 거라. 마라톤 같으면요. 페이스 오버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뛰어서 그죠? 달리다가 나중에 결정적 시기에 자기 젖먹던 힘까지 다 내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스퍼트라고 하는데 마라톤에서 스퍼트 지점은요 35km 지점쯤이래요. 이제 꼬린 지점 42.19km의 그죠? 거의 직전 한 5, 6km 남가놓고 전력을 다해서 이제 젖먹을 힘까지 다시 뛰면서 이제 우승을 노리기도 하고 이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창 시절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스퍼트하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 되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정말 스포트예요. 최상위권 아닌 애들은 겨울방학 때 대충 지내다가 고3, 3월 달에 이제 정신 차리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아 초등 시기에 전부 스포트 하고 있어. 알아요? 오만 거 다 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언니들이 뭐라고 코치하는 줄 알아요? 동네 언니들이?
야, 나중에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많이 돌려. 이거 큰다니까? 제가 애 키우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 보니까, 동네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어린이집 차 오죠? 노란 차 오잖아요. 그러면 막 실어 보낸다고. 실어 보내고 나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그냥 각자 헤어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끼리 눈 맞춰가지고,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뭐. 그러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고학년 키우는 언니한테 막 물어보고 받아 적고 막 영향 받고 막 뭐 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도 저보고는요, 아무도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 소리를 안 해가지고, 저희 자녀교육에 관한 진짜 고수거든요.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허작질을 제가 먼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도 하고, 뚜껑 많이 열리고요. 엄마들 다 충동 조절 장애 있죠. 특히 수학 공부 시키다 뚜껑 열리면 막 문제집 들들들 말아가 애 머리통 때리고 열받아가지고 니는 수학 공부 자격이 없어 하면서 막 저 째쁘고 막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러죠. 몇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막 꺼내가 찢어진 거 막 펴고 막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막 애 자는 거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워가지고 뛰가가 또 뭐 안고 울면서 엄마는 널 사랑해 하고 뭐 아까는 엄마가 미쳤나봐 하고 뭐 이런 걸 저는 여러분들도 훨씬 많이 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애한테 미안해하고 애통하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3형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중학교 못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검정고시에서 겨우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해석으로는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험하게 산 이유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학교 보내줬을 거고 학교 보내줬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 인생 해석이 돼가지고 이 아이에게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교육 시킨 거 다 보면 엄마들 깊은 마음 속에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애 잘 때도 항상 침대 옆에 갔어요. 엄마는 지가 먼저 자고 내가 애 재웠어요. 항상 아이하고 이제 책 읽어주거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공부만 시키면 특히 수학 앞에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새 뭐 노래 있죠. 내 안에 뭐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뚜껑 열려가 막 머리 쥐받고 발로 차고 막. 전 또 성격은 급하거든요. 오답 나오면 바로 막 머리 쥐받고 정신 안 차린다 하고 있잖아요.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라. 가서 잘 때 내가 미안하다고 비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매일 해봐요. 그 다음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애가 잠들고 난 후에 채점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다 틀린 거라. 하루에 몇 문제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이제 심한 문제를 풀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4문제씩만 딱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니까 4문제를 다 틀렸어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도 해본 것 같네? 이거 안 해보면 잘 모르는데. 장학금 깨가지고요. 찬물로 세수시키가 오답 처리해줄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성질을 못 이기가 하고 나면 또 그것도 참 할 짓이 아니죠.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애 내 눈이 안 보일 때 채점했어. 학교 가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캄다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제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놓지 않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부모보다 좋은 그 도우미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익하다 애하고 관계 나빠지겠다 학원 보내라 익하거든. 그건 다 속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순간 우리 아이 공부는 거의 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미안해요. 학원 보내시는데 제 솔직한 마음을 뭐 다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제 솔직한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하고 그렇게 싸우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발견하고 내려놓고. 부딪혀보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내가 부딪혀봐야 알아요. 부딪혀서 애가 힘들어하고 괴로우면 내가 그거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나는 없어서, 발견을 못해서 못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진로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돈 돌락하는 건 저 엄마한테 카톡해요. 그러니까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또 주변에서 교육적으로 뭐 학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범어동이나 신월성 지구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거기에 주눅들거나 현혹될 필요 전혀 없어요. 저도 똑같이 남구 대명동 대명구동이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가. 거기서 우리 아이 중학교까지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죠? 학원 인프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 가면.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거 보고 서글퍼서 제가 아이를 차고 앉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노름을 했어요. 노름 뭔지 알아요? 타짜 봤어요? 타짜? 제가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을 했어요. 동네 노름판을 다 평정하고 기원이나 당구장 이런 데 사는 노름판에서 제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가 노름에 소질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우스 노름을 하러 다녔죠. 하우스 뭔지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망했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건데 이 모든 이 도박이 다 그렇지만 도박은 선수가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저 기계 같은 거 빠찡고 하죠. 슬롯머신 같은 것도 예를 들어 51대 49로 확률을 딱 정해 놓더라도 법으로 그죠? 기계가 51 손님이 49라고 정해 놔둬요. 그걸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51쪽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노름도 똑같은데 이겼다 졌다를 하죠. 근데 나중에 어디로 가요? 하우스 쪽으로 돈이 다 가고 있는 거라. 대라 뜯는다고 하죠. 이 주제가 이상한 데로 가네. 저도 그 우리 아이를 키우던 초등 시절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한테요, 제가 살던 전세를 그대로, 전세 계약서를 그대로 줬어요. 사채 쓰고, 우리 와이프 학교 교사인데, 우리 와이프하고 동료 교사가 저를 보증해가지고 전부 신용불량자 됐어요. 은행에서 우리 와이프 월급에 차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오더라,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서점에 가서 늘 좋은 책을 일주일에 얼마씩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데 돈을 안 쓰니까 학원이나 학습지나 이런 걸 안 하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또 요즘은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일단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되고요. 저학년 때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틀리잖아요. 대부분이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틀려요. 수학을 틀려도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알아들어서 틀려요. 틀린 거 집에 와서 엄마가 문제 읽어주고 풀악하면 푼다니까. 그건 뭐예요?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들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 지금 2, 3학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거지, 이거. 완전 공짜인데. 근데 엄마들이 이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래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중요한지 몰라. 이 책 읽기가 아이의 전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엄마들이 피부로 몰라요. 그래서 책 중요하다 카더라 중요하다 하면서도 구몬 아니면 기탄 이런 거 하고 있죠. 정말 책이 중요하면 다른 짓 하나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머니도 책 중요한지 다 알죠?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니까.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 읽기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동시에 저학년 때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루에 조금씩 1학년 같으면 10분 2학년 같으면 20분 꾸준히 하면 돼요.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수학 공부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제가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눈 동그랗게 쳐다보지 말고요. 그죠?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뭐 이상한 뭐 돈 주고 하는 거 있죠. 뭐 팩토니, 찌라리니 뭐 이런 거. 교과서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교재예요. 수학 교과서가. 알아요? 근데 엄마들 있잖아요. 꼭 뭐 이상한 브랜드 있잖아. 뭐. 또 요즘 뭐 나오더라. 뭐. 어디 뭐 하여튼 뭐 독일에서 들어왔다 개사코, 이스라엘에서 들어왔다 개사코 뭐 이런 거 있죠. 그래 막 선전해요.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면 또 저게 좋은 건가 저거 안 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가 싶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다 보면 대부분 다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교구 경험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꼭 오르다로 산다미처럼 삼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성장 과정에서 다 기본적인 건 뭐 놀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습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뭐 해요? 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여기 책 얼마 없어요. 내보니까 저 전부 전집이네. 저 뒤에 벼락박에. 혹시 저 앉으신 분 사서 선생님이에요? 사 선생님, 그럼 내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사 선생님이 왜 저를 막 안내하고 이래요? 보통 단호기 하면 코디네이터가 하는데? 코디는 2층에 있어요. 고학년에. 아이고, 사 선생님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저를 안내해 주시고 이랬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 수학과 영어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아니므로 지나갑니다.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 안 해도 돼. 뭐 쓸데없는 거 뭐 이러저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학년 시절에 사실 저 같으면 승부를 보겠어. 어쩌든지 우리 애가 책을 좋아하게 하죠. 실제로 신문에 어떤 아줌마 났는데 애가 셋이래. 이 아줌마의 목표는 학교 들어가면서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아이를 학교 보냈어요. 그 애가 진짜 책을 다 읽었어. 그 다음에 전학 갔어. 다른 도서관 책을 읽으려고. 내가 배우고 싶다니까요. 이게 가장 좋은 사교육이라니까. 저는 4살 때부터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다니면서 진짜 한편으로는 그죠? 논빛 갚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매주 가서 책 샀어요. 보통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한 주에 7권에서 10권씩의 그림책을 샀어요. 그 당시는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 읽고 나면 또 가서 사고 다 읽고 나면 또 가서 사고 이렇게. 아이고 그 그림책은 5분 하면 읽는데 그 본전 생각나고 돈 아깝죠. 그 그림책이 진짜 얼마나 유익한지 몰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지금 26이라고 했죠. 저는 아이가 늘 로스쿨을 가기를 바라서 로스쿨 했는데 로스쿨이 뭔지는 알죠? 애가 작년에 문과 쪽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주로 다른 길을 안 가고 교수가 되거나 이런 길을 안 하면 로스쿨을 많이 가려고 해요. 그 로스쿨 가는 애들은 이 문과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 정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주요 그 광역 단위마다 로스쿨이 하나씩 있죠. 대구는 경북대학교 로스쿨, 경북은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런 식으로 2,000명이 있는데 로스쿨 지망생이 보통 해마다 한 7,500명 돼요. 작년에 여름에 로스쿨 입문심이라는 걸 쳤어요.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 안 가. 근데 아빠가 하도 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한번 시험 쳤다니까. 20살 이후로, 아니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거의 못 읽죠. 고등학교 때 입시하고 20살 되고 나서는 서울에 올라가서 홍대 클럽 다니면서 반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리고 군대 갔죠. 그 책을 거의 못 읽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는데 애가 일요일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이래 시험 쉽노?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야 원래 공부하는 놈들이 시험 쉽다 하더라 하면서 나중에 점수 채점해 보면 다 틀린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발표가 났어요. 인증샷 내가 찍어 보내왔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증샷 보니까 약 7,500명 중에 120등 했어요. 120등이 뭔지 알아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야. 연고대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80명 이런 식으로 최소 그런 명문대학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점수란 뜻이죠. 우리가 안 간대.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릴 때 읽었던 책 읽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든 걸 접고 사실은 그죠? 좋은 책 같이 읽고 읽어주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린 시절에 가장 좋은 준비다. 아직 초등 시절은요 달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달리기를 준비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지가 달리고 싶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을 때, 생각하는 힘이 딸리면 공부 못해. 그리고 집중력이 없으면 냉장고 맨날 문 열고 뭐 물 마시러 오고 뭐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걸 길러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책 읽기가 그런 걸 길러주면 아주 유익하죠. 이건 제가 KBS인가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거 캡처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가 이렇게 노란색이 엄청 많죠. 뇌가 완전 컴퓨터 부팅되지 부팅되어 있는 거라. 근데 책 별로 안 읽은 사람은요, 뇌가 별로 안 쓰이고 있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당연히 책 읽기를 통해서 인지능력, 사고력, 창의력, 이해력,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것들이 자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엄마들은 다 인지능력의 향상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지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요. 좋은 그림책을 읽거나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감정적으로 동일시 돼요.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빠. 예를 들어서 따돌림을 당해. 근데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진 책을 읽다 보면 내만 그런 게 아니네? 야도 그렇네? 하면서 막 이제 자기 입장이 돼서 감정이입이 돼서 책을 읽기 시작하죠. 그러다 그 아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도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 아이가 울 때 자기도 울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경험 있는 거 모르겠네. 엄마들 요즘 태양의 후예 보면서 전부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거기에 동일시 돼가지고 감정이입하고 막 그죠? 왜 되나 싶어가지고 뭐. 요즘 수요일 목요일 남편들의 행동 지침하면서 카톡에 떠들어다녀요.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술 먹더라고 10시에 시작하는데 9시부터는 발걸음 뒤꿈치를 들고 다녀야 되고 집에서 신경 거슬리면 안 된대 와이프한테. 왜냐면 와이프는 미리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방사수하려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도요 여전히 송중기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대. 얼쩡거리다 박살 나는 수가 있대. 왜 엄마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송혜와 동일시 시키잖아요. 감정이입 해가지고 지가 송중기하고 지금 끌안고 있는 줄 알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일시 되니까 재밌죠. 연속극이. 그림책도 마찬가지,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책도 아이들이 자기들의 학교 생활과 자기들의 삶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책 읽기하고 좀 다르죠. 자, 이걸 통해서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해소죠. 해소, 자기 정화. 그리고 하나 깨닫는 거죠. 아, 나만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이제 정서적 안정에도 책 읽기가 크게 기여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기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래 안 하거든. 안 하다 보니까 고3 수능 고사장 국어 시간에 딱 가보면 8절로 16페이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돼요. 8절 16페이지니까 8절지 한 면을 반으로 쪼개져. 이렇게 인쇄가 그렇게 되잖아요. 반으로 쪼갰는데 8절지의 반 이상이 지문이 나오고 그 뒤에 들었나 그래. 야들 오늘 수업하나? 예? 책 반납 받았어요? 네.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8절지가 반 이상이 지문이고 문제 달랑 3문제 달려있어요. 그럼 새가빠지 읽고 내용 파악해가지고 막 밑줄 친 기억하면 뭐 또 밑줄 친 기억 가서 다시 읽고 하다가 3문제 풀면 또 다음에 딱 똑같은 길이 지문이 또 주어져요. 자, 이걸 제한된 시간 내에 수능 시간에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읽자 말자 내용 파악 안 되면요,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문에 시간 모자가 막 찍죠. 우리 애도요, 다른 거의 모든 영역에서 100점 수능에서 만점 받았는데 국어는 만점 못 받았어요. 우리말이 제일 어렵다니까. 알아요? 우리 애는 특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영어는요 100점 맞는 공식이 딱 있어. 수능 공부를 딱 해보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시킨 대로 딱딱 하면 다 그렇대. 영어는 혹시 재수없어가 하나 틀릴 수도 있어요. 2점짜리. 그건 뭐 98점이나 100점이나.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엄마들이 내 시킨 대로 안 하더라고. 근데 진짜예요.
그 영어는 수학은 100점 맞기 쉬워. 근데 오히려 언어가, 국어가 어려워요. 우리말인데 오히려 더 100점 맞기 어려운 이런 이상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텍스트와 책과 친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국어 책 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그죠? 다른 과목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사회나 과학 할 때 어휘력이 부족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한자하래. 사회나 과학 용어들이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대. 진짜 짱구 같은 소리예요. 예를 들어 사회 보면 뭐 초등학교 4학년 축적 이런 말 축적. 지도를 뭐 실제 거리에서 줄여서 축적이 한자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원 한자 하래. 아이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용매 개사고 용질 개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렵잖아요. 자, 그런 건 좋은 어르신이 자꾸 읽다 보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단어의 의미를. 한자로 못 써도 다 알게, 뜻은 다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고등학교 가면요, 다시 지금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내려오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의 양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애들이 야자 시간, 자기 공부 시간의 거의 60에서 70%를 수학 공부해요. 20, 30%를 영어 공부하고, 그 기타 과목 좀 하고, 이래요. 그냥 국어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어릴 때 책을 읽어 놓지 않으면. 이런 애들이 중학교 오면요, 엄마 말 안 듣죠? 다 스마트폰 게임하고, 뭐,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이런 일하고 제대로 책 잘 못 읽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엄마들이 초등 고학년 중학교 때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이러면요, 이제 학원 보낸 거야. 독서논술. 독서논술 학원 없는 동네 살면 뭐해요? 하다못해 한누리 독서논술이라도 가거나 주니어 플라톤이라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뭐 눈높이 국어라도 하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 저학년 때 이렇게 학습지 하고 있어. 미안한 말이지만 초등 저학년 때 이런 쓸데없는 학습지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고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그럼 저는 뭐 제 마음을 진심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학습지 빨리 끊고요. 그 시간에 책을 읽혀. 학습지를 하면 문제 푸는 스킬이 증가해요. 근데 문제 푸는 스킬 지금 증가하게 뭐하게? 내일 시험 치나? 수능 치나? 그것보다는 아예 그릇을 넓혀야죠. 그릇을. 생각하는 힘을 넓혀야 돼요. 문제풀이 언제 해요? 고등학교 가면 해요. 고등학교 가면 1년에 8번 모의고사 쳐요.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모의고사 4번, 중간기말 내신 4번, 12번 시험 쳐요. 시험 치고 나면 맨날 문제풀이 하죠, 선생님들이. 오답 처리하고요. 그때 문제풀이 스킬은 저절로 다 배우게 돼. 근데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이 뭐 국어 학습지 하면서 문제풀이 스킬 하고 있어.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근데 그것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그게 되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잠자고 학교 가고 밥 먹고 뭐 이거 시간 빼고 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그래요? 이 정해진 시간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좋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빠른데 다 할 수 없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있다면 그 5시간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죠. 그러니까 학습지한테 사용하면 책 읽을 때 못 사용하는 거라. 그건 선택이죠, 선택.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선택과 집중.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에 딱 선택하고 거기 집중해야 돼요. 산만하게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죠. 할 수 없이. 뭐 애 좀 잘 시키고는 쉽고 문제는 자꾸 틀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엄마들이 대부분 유아기 때 좀 잘 사는 집 가면 전부 거실에 이래 해놨어. 여기도 그런 집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여요? 책 마구마구 읽고 싶어지죠? 뭐 반응이 없노. 막 질리잖아요, 딱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 딱 똑같은 색깔, 똑같은 장정, 똑같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문화죠. 전집 문화.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이 막 얼마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할인 막 해준다 하고 선물 준다 하고 막
그 엄마들은 진짜 싼가 싶어가 뭐. 정가 높이 책 정해놓고 할인해주면 그건 할인도 아닌데 사실. 백화점도 그래요. 세일 하잖아요. 대부분 정가를 높이 책정해놓고 거기서 빼주는 거라. 근데 세일 한다고 막 조화가 막 세일 때 되면 막 백화점 위에 터지죠. 전집도 비슷해요. 이게 어디 회사더라? 뭐 하여튼 대부분의 웅진이나 교원에서 이렇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네 언니들이 다 이렇게 하죠? 그럼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야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막 5살짜리 사회탐구 전집 사고 이래요. 5살짜리가 지금 수능 치나? 사회탐구 전집을 사게? 인물 이야기 기사코 여러분들 애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들은요 지금 엄마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어. 근데 뭐 외국의 유명한 위인들이 이야기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우리 속물적인 기대를 투영해가지고 6살짜리가 무슨 경제 역사 이런 거 요즘 또 인문학이 유행한다네. 그래가지고 뭐 인문학하면 또 역사인 줄 알아 다 인문학이. 그래 요즘 애들 초등 역사 수업하면 또 대유행이에요. 국사 또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됐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뭐 초딩 때부터 국사 하나 한국사 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책 읽으면 돼요. 동화책 읽다 보면요. 좋은 동화책은요. 한국의 역사가 녹아있어.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동화책 가운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동화책이 있어. 여기 있나 모르겠네. 그런 책 보면요. 이조시대 마렵,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딱 깔고 있어요. 자, 그런 책 읽어야, 아, 이조시대에 천주교가 들어오다 박해를 받았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자, 책 읽기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몇 년도에 뭐 병자호란 이렇게 해갖고, 몇 년도에 뭐 이렇게, 이건 책 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우려 하니까 재미도 없고 막. 하여튼, 전집 더 이상 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면 있던 전집 갖다 팔고 중고나라 갖다 빨리 파는 게 좋아요. 왜? 전집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본전 생각나죠? 근데 애는 안 읽어. 언젠가 읽겠지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읽어. 그럼 오늘같이 저한테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강의를 듣고 간 날 집구석에 가서 전집 쳐다보고 애 쳐다보면 열받아. 그럼 또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전집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진짜로. 할 수 없이 지금 이 넓은, 여기는 그래도 넓어가지고 전집 저래 갖다 놔도, 그래서 좀 덜 답답하죠. 집구석이 좁은 거실에 전집이 저래 꽂혀있다고 생각해봐요. 숨 막힌다, 숨 막혀. 그리고 전집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요거 제일 밑에 줄 보시면요. 대부분 전집은 지식책이에요. 물론 창작 전집이라고도 있지만, 좋은 창작 전집은 찾기 어렵고요. 대부분 지식책 중심이기 때문에, 책의 참맛을 몰라. 아이들 책을 좋아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수국한테 우리가 몰입하는 것처럼 지이야기라 해요. 지이야기. 이건 지식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동화라고 하죠.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 동화를 이 기본 줄기로 삼아요. 책 읽기의 기본 줄기는 그림책, 창작동화, 성장소설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 책 읽기를 중심에 놓고 읽다 보면 점점 파생돼 나가죠. 관심 분야가 넓어져 가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재밌는 책 찾아서 읽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했어요. 일단 엄마들이 정말 책이 우리 아이 인생에 중요하겠구나. 이걸 깊이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애들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아노학원 갔다 와가지고 태권도 가려고 1시간 남아. 그때 네 책 읽어라 이렇게 하면요. 그건 책 읽기가 안 되고요. 또 하나의 수업, 과목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 책은 듣는다고 해서 바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 예를 들어서 세계 명작 뭐 유명한 책 한번 읽어봐요.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예를 들어서 이런 책, 뭐 톨스토이 부활 이런 책 읽는다고 쳐요. 몰입하는데 한참 걸려요. 재미도 없고 번역도 안 돼, 잘못되어 있고 뭐 이상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빠지던데 한참의 시간이 걸려. 내가 책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애들이 게임을 해봐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재밌어.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면서 1시간 뭐 이것 하고 저것 하는 중간에 뭘 한다. 이건요 책 읽기가 안 되고 애들이 건성으로 그냥 페이지 넘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녁 물리고 나서 자기 전까지 넉넉할 때 시간 여유가 많을 때 퍼질러 놓고 이제 좋은 책 빌려와서
그죠?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막 읽어주고 이렇게 여유있게 해야 돼요. 여유있게.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책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 이제 좋은 어린이 서점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린이 서점이라고 간판 붙은 거 보면요, 전부 전집 할인 매장이에요. 거기 낚시당하면 안 돼. 가능하면 도서관을 이용하고요. 요즘은 뭐 인터넷 서점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만약에 내가 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입하겠다고 하면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나 예스24 가면 메뉴별로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리고 참 강조하는 게 아이에게 저학년 때는 읽어줘야 돼요. 한글을 아이들이 깨우쳤다고 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다 알지만 영어 책 잘 못 읽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 자, 많이 읽어준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선생님 수업을 받았을 때 이해를 잘하죠. 많이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 선생이 한 말이죠. 제일 밑에 줄은 얼마나 풍부한 언어를 아이가 듣고 자라는가가 그 아이의 일생의 언어 능력을 좌우해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기를 해야 되고요. 읽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아빠의 도움을 청하면 돼요. 아빠들이 어디 좀 가족이 육아에 좀 참여하고 싶어도 엄마들이 다 왕따 시킨다. 비키락하고 막. 왜냐면 싸우니까. 아빠가 나섰다가 또 뭐 네가 이랬니 뭐 교육권 가지고 막 싸우더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아이를 키우죠. 그럼 대부분 아빠들은 이제 돈만 벌어도 왕따 돼요. 뭐 주말에 체험학습을 같이 가고 캠핑을 같이 가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주중에도 저녁에 책을 읽어주는 것을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아빠들 참여하게 하면 훨씬 쉽죠. 좋은 어린이책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애들이 책 읽는 모습이죠. 여기 뒤에 있는 그림책도 전부 주옥 같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에요. 이 2학년짜리 꼬마가 지금 내 몰래 찍었어, 몰래. 자, 문제는 엄마들이 유아 때부터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몰라요. 선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손쉽게 전집을 그냥 쉽게 구입하고 이러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고르는가를 제가 도서관에 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요. 10분까지 30분 남았거든요. 잘 모르면 첫 번째는 꾸준히 오래 잘 팔리는 책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그림책 같은 건 강아지똥. 저건 우리나라 그림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기 어렵거든요. 강아지똥은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안동이 나온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지만 권정신 선생님 쓰신 나중에 고학년에 가면 몽실언니라는 책이 있어요. 뭐 둘 다 교과서에도 다 실리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 작가로서는 가장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강아지똥. 저거 보면 이제 그래 제목 그대로 강아지똥처럼 길가에 버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이런 존재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굉장히 소중하다. 민들레를 딱 꽃 피우잖아요, 강아지똥이. 민들레 밑으로 숨이 들어가서 거름이 돼가지고 민들레 꽃 피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보통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고 뭘 잘하면 자꾸 칭찬해주고 이러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냥 애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그게 진짜 자존감이거든요. 능력에 따라서 존중받는 그건 자존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강아지똥이나 저 미국 책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 저 서양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나 너는 특별하단다 저런 그림책은 수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다 저런 그림책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전형적인 책이죠. 어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림책 몇 권 있는가 어떤 그림책이나 딱 보면 그 집의 독서 수준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책이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애들 뭐라 하죠. 했나 안 했나 이건 왜 이랬어 저건 왜 이랬어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이를 진짜 사랑할 때는 사고 쳤을 때밖에 없어. 안 그래요? 엄마들 뚜껑 열려가지고 애 잡고 나서 나중에 되면 신기하게도 그날 내가 아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 하게 된다니까. 사고 안 친 날은요 그런 말 못해. 했어 안 했어 뭐 다 했어 뭐 이런 소리밖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사고 친 날이 복된 날이에요.
왜냐면 사고 쳤기 때문에 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진심이 딱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림책들은 내가 사고 안 치고도 아이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왜? 책을 읽어줘야 되니까. 이런 책에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걸요, 저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애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도, 사춘기에서 사고 칠 때도, 청년이 되었을 때도, 이 엄마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해요. 물론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사고 쳐서 싸우고 찌르고 볶고 한 건 생략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깊은 마음만 딱 추수해서 표현한 거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꼬마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지가 결혼을 해요. 장가를 가서 어머니 돌아가셨어.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지가 엄마한테 들었던 말을 아기한테 하고 있는 거라. 우리 아기 사랑해 하면서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거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로 삐지고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은혜를 못 갚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원래 은혜는 갚는 게 아니래. 값없이 받는 게 은혜래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값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따로 갚을 생각하면 안 돼. 갚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친척집에 보냈어요. 하나씩. 우리 엄마는 정말 남편 없이 혼자 삼형제를 키웠기 때문에 단돈 100원도 아끼는 분이에요. 근데 기차를 타고 친척집에 가는 날, 그 당시에 홍익회라고 은퇴한 퇴직 철도 공무원들이 열차 안에서 음식 팔고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그 홍익회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홍익회에서 그 기차 중간에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삶은 계란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팔았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100원도 아끼시는 분이 저하고 제 동생이,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내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이제 가는데,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하나씩 까먹은 거야. 엄마 1개, 우리 하나씩. 저는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몰랐어요. 그냥 주니까 웬일이고 하면서 먹었죠. 그때 내가 10살이었는데, 11살인가?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어린이집에서 캠핑을 간다는 거야. 2박 3일로. 그래가지고 뭐 캠핑 가면 거기 캠핑 장소에서 뭐 촛불 뭐 한다네? 촛불의 밤 개사면서 뭐, 그래가지고 부모 보고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래. 가면 그 촛불의 밤에 분위기 잡고 읽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저보고 편지를 쓰라 하더라고. 갑자기 내가 애를 이틀 동안이나 처음으로 5살짜리를 떠나보내고 편지를 쓸 생각을 하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11살 때 우리 엄마가 저를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을 한 10,000분의 1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뭐 캠핑 이틀 보내잖아요. 우리 엄마는 지금 자기가 목표가 친척집에 애 보내요. 엄마 마음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모르는 거라. 내가 아이를 키워봐야 그때 받은 엄마의 마음,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한테 저절로 그렇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죠? 자꾸 우리 옛날 생각 나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 막 어디 다치고 이러면 막 걱정되면요. 막 우리 가슴이 무너지죠. 응급실 뛰가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다쳤을 때 엄마들이 그런 똑같은 그죠?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다는 게 생각나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아이와 나 사이를. 구름빵 이 그림책은요. 백희낫이라고 10년 된 그림책인데 비교적 최근 작품이죠. 근데 이건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100만 부 팔렸어요. 여기 있는 거 모르겠는데 있겠지.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세계적인 상도 받고 이런. 백희낫 씨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책. 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똥이 참 좋은 책이라면, 스테디셀러라면,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아, 강아지똥을 만든 출판사는 여기 네모에 보면 길벗 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벗 어린이는 좋은 그림책을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럼 앞으로 학교 도서관에 길벗 어린이 출판사에 있는 그림책들을 그냥 빌리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림책 1번이 비룡소예요, 비룡소. 그림책을 잘 만드는 좋은 출판사 1번이 비룡소. 그럼 초등학교 1, 2학년 같으면 그림책 읽히면 돼. 엄마들은 욕심 많아가지고 글밥 많은 책 읽히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책이 질리고요. 싫어해요. 책은 애게 이거 이런 정도.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애게 이 정도는 이렇게 애들이 가볍게 덤빌 수 있는 양이라 해야지. 수학 공부도 엄마들이 막 왕창 시켜봐야 애들 질려가지고 막 계속 털이 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잘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알아요? 양을 줄여야 돼요. 책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읽기 쉬운 책, 그림책 이걸 얼마든지 읽혀줘요. 글밥책 뭐 아무리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1위가 뭐라고요? 비룡소. 비룡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출판 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비룡소. 그 비룡소에서 좋은 그림책이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브랜드가 뭔가 하면 시공주니어. 전두환의 장남 운영하는 시공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책 브랜드가 시공주니어예요. 시공주니어에서 그림책과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동화책들을 엄청 많이 내줘요. 심지어는 뭐 홈쇼핑 같은 데서 막 팔고 이러죠. 자, 두 번째가 시공주니어. 세 번째 브랜드가 웅진주니어예요. 전집 출판 웅진의 자회사죠. 웅진주니어에서 그림책과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벗 어린이는 한 8번째쯤 되는 출판사예요.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책 중에 우리 초등 장애들 좋아하는 거 진짜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지원이와 병관이라는 두 주인공이 뭐 지하철 타고 가는 이야기, 지하철 타고서라는 책 있죠. 용돈 주세요라는 책, 손톱 깨물기라는 책, 이게 다 그림책인데 딱 초등학교 1, 2학년 읽으면 좋은 책이죠. 여기 하면 있을 거라. 워낙 유명하니까. 길벗 어린이 찾으시면 좋은 그림책들, 좋은 저학년 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구름빵을 백희나가 썼다. 그러면 백희나라는 작가는 좋은 책을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희나가 만든 또 다른 그림책 장수탕 선녀님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장수탕이란 이 동네 목욕탕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동네 목욕탕, 대중탕 있죠. 이거 큰, 그 수영도 하고 이러잖아요. 꼬마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장수탕, 그 대중탕 안에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선녀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흡수 재밌어요. 자, 이렇게 작가를 따라가도 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면 좋은 책을 찾기 쉽다. 자, 글밥이 조금 있는 저학년책, 이건 이제 3학년 정도 되는, 3, 4학년 정도 되는 애들 이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책 2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나쁜 어린이표. 나쁜 어린이표는 웅진 출판인가? 예, 웅진 주니어에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브랜드, 밸류로 하면 한 3, 4위 정도 하는 어린이책 시장에서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나쁜 어린이표. 전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말 안 듣고 이런 애들한테 계속 나쁜 어린이표를 발부하는 거라. 딱지를. 그래가지고 벌청소 시키고 이래요. 이 주인공이 맨날 나쁜 어린이표 받아가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라. 열받아가지고 하루는 담임선생님 없을 때 선생님 서랍 뒤져가지고 나쁜 어린이표 다 훔쳐와가지고. 그죠? 어디? 뭐 변기통에 버리는가 뭐 하여튼 이러면서 막 그럼 겁나죠. 두렵고 막 이래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웅진을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웅진 출판사의 나쁜 어린이표와 비슷한 레벨의 이제 책들을 쫙 모아놓고 저학년 문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도서관도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나쁜 어린이표를 쓴 작가가 누군가 하면 황선미 씨라고 우리나라 여류 작가 중에 어린이책 작가 중에 대표적인 분이에요. 황선미 씨를 따라가면 되죠. 황선미 씨를 따라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 마당을 나온 암탉은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가면 사계절이라는 출판사는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또 따라가시면 되죠. 사계절에서는 초등학생이 읽는 그림책이라는 시리즈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 요건요. 내 짝꿍초 영대라는 책이에요. 꼭 제 이야기 같은 거죠. 영대라는 아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이제 내처럼 친척집에 왔는지 하여튼 서울로 전학을 와. 그래서 돌봐주는 사 먹고 이래가지고 맨날 시커 먹고 있잖아. 꾀제제하고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런 나이에요.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받고 왕따 당하고. 자, 이런 아이가 어떻게 친구들과 소통해 가는가 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글밥책인데 저학년들이 읽으라고 글밥이지만 얇게 해서 이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그죠? 어린이 학급문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쭉 내고 있어요. 지금 10권 이상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따라가면 되죠. 아, 재미마주의 학급문고. 여기 보면요. 어떤 책이 있더라? 짜장, 짬뽕, 탕수육. 오줌 멀리 싸기 시합. 또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뭐 이런 책들. 얇고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마주는 출판사는 그런 책 잘 만들어요. 송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뭐 이런 책.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최인승이라는 작가인데 황선미 씨만큼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마주라는 출판사도 혹시 학교 도서관에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보시면 되고. 자, 이건 서양 그림책을 가지고 왔는데 좀 수준 있는 그림책이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보통 우리는 이제 항상 돼지 입장에서 들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만 들었죠. 늑대 나쁜 놈이 와가지고 우리 돼지들 다 막 괴롭히고 막 잡아먹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존 세스카라는 분이 그걸 뒤집었어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엄마 심부름으로 어느 날 늑대가 돼지 집에 뭘 빌리러 갔어. 근데 막내 돼지 집에 갔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재채기가 막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 막내 돼지 집이 뭘로 지어졌어요? 지푸라기로 지어졌어. 그 재채기 때문에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애기 돼지, 셋째 돼지가 돼지집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햄이 하나 있더래. 돼지 햄이, 돼지고기 햄이. 그리고 자기가 그 햄 먹었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 집에 빌리러 갔는데 먹어야 되고 뭐. 늑대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패러디죠. 이 보림에서 나왔어요. 아, 보림하면 좋은 그림책을 많이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봉지 공주. 이것도요, 완전히 우리 이제 편견을 뒤집는 그런 그림책인데, 보통 공주 이야기 하면요, 공주는 일단 이쁘죠? 분홍색 입었죠? 그리고 악당에게 잡혀가요. 그럼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구나. 근데 이 그림책은 로버트 먼치라는 사람이 썼는데, 정반대예요. 왕자가 지금 잡혀가 있어. 공주가 구하러 가. 공주는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종이봉지를 덮어 썼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종이 다 찢어져가고 막. 못생겼어. 근데 막 천신만고 그때 악당 다 물리치고 왕자를 딱 구했잖아요. 근데 이놈의 왕자가 공주가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찌랄하는 거라. 못생긴 거 뭐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공주가 열받아가지고 왕자 발을 확 차보고 그냥 지갈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아이들이 이런 거 읽으면 좋아해. 이 페미니즘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이야기. 이건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나? 출판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주니어 김영사 하면 어린이 책을 잘 만드는 한 뭐 2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출판사죠. 자, 그리고요, 제가 그림책 많이 읽으라고 했죠. 그림책 중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고학년들하고 책 수업을 하는데 그림책 가지고 해요. 주제의식이 묵직한 그림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그림책 고르면 되죠. 그 첫 번째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그죠? 영어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발표된 그해 그림책 골라가지고 한 권에 하나를 딱 상을 주죠. 칼데콘 메달이라고. 칼데콘상이라고 부르죠. 한 권에게 메달을 주고 나머지 후보로 올랐던 몇 권에게는 아너라는 영예가 붙어요. 칼데콘 아너라고 하죠. 칼데콘상을 받은 그림책을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좋은 그림책 다 만날 수 있어요. 좀 오래된 건 이거 일어나요 로자 이런 책은 뭐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저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미국에서 남부 지방에 가면요, 특히 이제 조지아주나 엘레베마 이런 데 옛날 가면 흑인들이 노예로 이렇게
많이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가 해방됐어요. 그 법률적으로 평등해졌지만 사실은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아직 차별이 심해가지고요. 이 시대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흑인은 못 들어오는 거야. 버스를 타는데요. 백인이 앉는 자리에 흑인이 못 앉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앞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고 중간에 두 자리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그 중간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백인들이 일하라는 거라. 자기들이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못 일하겠다 하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와서 막 뭐라 해요. 그래도 난 못 일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경찰이 왔어. 그래서 체포돼 갔잖아요. 이 실화예요. 이런 로자가 무슨 말인가 버스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하라는 거라 경찰이.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 보고. 그래 로자 파크스가 경찰이 연행돼 갔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엘레베마 주에서 엘레베마 가봤어요? 못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진짜로. 조지아주 수도 아틀랜타에서 차로 6시간인가 가면 엘레베마주 수도 몽고메리가 나와요. 내가 몇 시간 안 있었지만 차로 갔다 왔다니까. 하여튼 그 노래 나오잖아요. 멀고 먼 엘레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하는 그 이제 그 남부라서 목화산업 이런 게 발달했고 흑인 이런 인종차별 이런 게 많은데 이 로자 파크스의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흑인들이 여기 항의해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버스를 안 타기로 불복종 운동하는 거죠. 평화적이고 불복종. 그때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기 딱 가세해가지고 큰 운동이 일어나서 이 로자 파크스 때문에 버스에서의 흑백 차별이 철폐됐어요. 자, 이게 그림책이라니까? 칼데코상을 받은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공부해야 되지. 인종차별에 관해서. 이 흑백차별이지만 폭넓게 하면 남녀차별. 그죠? 뭐 지역차별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위니를 찾아서 이건요. 원래 칼데코상을 받은 책이에요. 여기는 없을 거라 아마 신간이라서 최신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우다 보면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운데 곰돌이 푸라고 있죠. 곰돌이 푸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지 알아요? 진짜 위니 더 푸를 그린 사람이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곰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집에 커다란 곰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하고 못 지었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어떤 동물원에 갔는데 거기 진짜 마음에 드는 곰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곰의 이름이 위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아이가 자기 곰 인형에다가 위니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그 동물원에서 본 그 위니하고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곰 인형을 캐릭터화해서 그리기 시작한 게 위니 더 푸죠. 근데 이 책은 뭔가 하면요. 그 동물원에 와 있는 그 진짜 위니. 걔가 어떻게 해서 그 동물원에 와 있게 됐는지를 어떤 여자가 자기 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영국 군인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곰 한 마리를 만나가지고 $20 주고 샀어. 그래서 마치 그 군인처럼 있잖아요. 항상 같이 데리고 살다가 나중에 전역하면서 동물원에 갖다 맡겨요. 그래가지고 그 런던에 있는 동물원에 와 있게 되는 거라, 위니가. 근데 아까 말한 어떤 꼬마가 우연히 동물원에 왔다가 그 위니라는 이름을 이렇게 따서 자기 캐릭터 이름을 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엄마가 딸에게 들리듯이,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리듯이, 그죠? 이거 실화를 들려준 이야기, 이게 위니 더 푸예요. 이 위니를 찾아서 올레 칼데콘 메달. 여기는요, 이 창비에서 나왔는데, 창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 어린이책 시장의 산 증인이죠. 그림책은 잘 못 만들지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어린이책, 정말 좋은 책들이, 주옥 같은 책들이 창비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좋은 책들이 많은데, 고학년용 책들이. 근데 처음으로 창비에서 이번에 창비 미디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책을 처음 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영문판도 들어있어요. 뒤에 가면. 그리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책 안쪽 뒤 표지에 보면 뭐 이렇게 QR코드처럼 딱 찍으면요, 읽어줘, 책을. 우리말로도 읽어주고 영어로도 읽어주고. 그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 아주 창의적인 책이죠. 그래서 좀 비싸. 15,000원. 보통 그림책 한 권에 10,000원 하는데 이 책은 15,000원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책 이야기만 하다가도 한 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는
여기 남성초등학에서 프레드릭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 끝냈잖아. 프레드릭 이야기하다 또 막 제가 울고 막, 저는 강의하다 감동받아 막 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프레드릭 그냥 지나가고, 이건 네모작 아니야. 이건 한쪽에 한 줄밖에 글이 없어요. 그림만 깍하게 있는데, 이 그림이 정말 해학과 위트로 가득해요. 존 클라센이라는 분의 그림책인데, 역설이죠. 역설, 해학. 대사가 하나씩 나오는데 꼭 대사와는 반대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돼요. 이건 네모작 아니야. 이거 연작 시리즈인데, 제일 첫 시리즈는 네모작 어디 갔을까라는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 책이 이건 네모자가 아니야. 뭐 존 클라센이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그림책은 정말 소장해도 안 아까워요.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칼데코상 받은 그림책들이죠. 사실은 사서 집에 있는 게 좋지. 이것도 전부 칼데코상을 받은 그림책인데요. 소리나는 물감상자 이건요, 유명한 인상파 추상파인가 화가 칸딘스키라고 있어요. 칸딘스키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이건 유명한 그림책 작가 유리 슐레비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전쟁 때문에 너무 집이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그죠? 가족들이 배고파니까 빵 사러, 마지막 돈을 들고 빵 사러 나갔어요. 빵 사러 나가가지고 빵은 안 사오고 세계 지도를 한 장 사온 거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아빠 개박 살라고요. 자기도 뭐 아빠 미워 죽겠대, 배고파 죽겠는데 빵을 안 사오고 지도를 사와가지고. 근데 이 아빠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희망을 심고 싶어서 사온 세계 지도를 벽에 꽉하게 붙여놨대. 근데 나중에 얘가,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그때 아빠가 옳았다는 거라. 자기는 너무 심심하고 절망적이니까 늘 세계 지도를 보면서 그림 그리고 막 있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꿈을 키웠대.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됐어. 헨리의 자유상자. 이건요, 헨리는 꼬마 노동자예요. 흑인 노예. 미국의 흑인 노예인데, 막 노예가 물물교환 되잖아요. 돈으로 사고 팔려가고 가족끼리 막 갑자기 주인이 가락하면요 아빠하고 헤어져야 되고 막 이래요. 얘가 너무 비참해가지고 어느 날 상자 속에 숨어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올리비아 알아요? 데이지 올리비아 시리즈죠. 이거 최초로 그 올리비아의 첫 책 같은데 이걸로 칼데콧을 받았죠. 이건 비교적 최근 작품. 내 토끼 어딨어?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이런, 이것도 시리즈인데, 이 토끼 인형 있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린 애들 보면 인형 좋아하죠. 우리 애도 그랬는데, 애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토끼 인형을 선물 받은 거라. 근데 어디 학교인가 유치원인가 갔다가, 그만 친구도 똑같은 토끼를 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올 때 바뀌어. 그래가지고 지 토끼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밤에 자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지 토끼 아니라는 사실이. 그래가지고 막 아빠 깨우고 어른들 다 깨워가지고 있잖아요. 막 새벽에 토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칼데콧은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이 준 상이라면 게이트 그린 어웨이는 영국에서, 같은 영어권 그림책이지만 영국에서 주는 상이에요. 내용은 비슷하죠. 게이트 그린 어웨이도 그렇고 칼데콧도 그렇고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림책 작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을 기리는 그런 건데, 자, 여기 산타 할아버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산타 할아버지 어떤 책인가 하면, 전통적인 산타 할아버지는 막 아이들한테 막 성탄 축하한다 하면 선물 주고 막 이런 착한 할아버지죠. 여기 누가 썼더라? 레이먼드 브릭스지. 레이먼드 브릭스라는 분은 이 산타 할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성탄절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 일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라. 에이씨, 또 성탄절이 다가왔네, 하면서. 이 선물 나눠주고 다니면서 노동하는 그 산타의 피곤함을 그린 이 신기한 창의적인 산타 할아버지. 블랙독이라는 건요, 어느 날 집 앞에 갑자기 검은 같은 개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창문을 막 잠궈요. 개 들어올까봐. 엄마는 그걸 보더니 더 놀래가지고 막 커튼을 닫아요. 형들과 누나들은 막 문 잠그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집에 막내가 하나 있다? 4살짜리? 4살짜리가 또 보디만은 문 열고 나가보는 거라. 그래, 걔한테 가요. 그때 어떻게 됐게? 걔하고 사이좋게 하루 종일 뛰놀다가 나중에 걔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블랙독이 한 가족이 돼요. 걔가 점점 크기가 작아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려움이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꼬마들 예를 들어 신학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환경에 간다. 두렵잖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자, 이런 아이들에게 이 블랙독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면 아주 유익하죠. 저도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바깥에 나타나는 검은 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개를 대하는 내 마음, 이게 두려운 거지. 시어머니한테 갈 때 명절날 시어머니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벌써 내가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오늘은 이번에 가면 무슨 소리 들을까 하면서 막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있잖아. 조금 한마디만 해도 서러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체를 밝히는 이 그림책인데, 이렇게 깊은, 물론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요. 엄마들 그냥 읽으면 이런 거 못 찾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강의를 해요. 지금 이번 학기는 일부러 그림책을 제가 엄마들한테 매주 하나씩 읽어줘요. 읽어주고 이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하는데, 그냥 물론 이제 엄마들도 읽다 보면 이렇게 발견하겠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면서 소통하고요. 그림책 읽어주면서 아이들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게 가능하죠. 여기는 영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네스트 셰클턴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사실 아문센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아문센이 남극을 발견했어요. 이분은 발견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탐험가가 된 이유는, 그래? 남극을 탐험하러 이제 부하들하고 가다가 빙산에 갇혔어.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만 더 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남극 정복을 포기하고 자기 동료들을 살리는 길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 끝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왔는데 그 리더십 때문에 자기의 공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동료들 다 살려서 생활한 무사귀환했다는 점 때문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어요. 그 어네스트 셰클턴 이야기. 이 그림책에서, 보통 그림책은 작은 그림책도 16쪽으로 하거든. 그림을 16쪽 그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어네스트 셰클턴은 그림책이 40쪽이 넘어요. 남극 탐험 준비 과정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아주 그림책으로 잘 그려놨어요. 이건 고학년들이 뭐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10분까지 했죠. 자,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건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서양에 가면 집이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지하에 창고도 있고 어두컴컴하고 이래요. 어느 날 꼬마가 있는데, 어른들은 없어 혼자 집에 있는데 어둠이 자기를 찾아온 거라. 우리는 어둠 하면 보통 이제 두려운 존재 이렇게 인식하죠. 근데 어둠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친근한 존재래. 그래서 어둠이 자기 꼬마 보고 따라오라 해요. 그래서 이 꼬마가 랜턴을 들고 어둠을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따라다녀요. 좀 보통 평소에 내가 어두웠다고 생각했던 곳 있잖아요. 뭐 좀 으스스한 곳. 이런 데를 다 랜턴 들고 어둠을 따라다닌다?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랜턴으로도 밝힐 수 없는 어둠이 있더라고. 이 집 지하 창고에 가니까. 랜턴으로도 밝힐 수 없는 어둠. 근데 서랍을 딱 여니까 이 랜턴으로 비춰도 안 밝아진대.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깊은 어둠 그 서랍을 딱 열어서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절망이 가장 깊을 때 반대로 희망이 가장 가깝다. 뭐 이런 말 있죠. 가장 어두울 때, 그때는 언제라고요? 먼동이 트기 직전.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어둠은, 그죠? 우리가 정면으로 잘 마주하고 보면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빛이 시작될 수도 있어. 제 인생도 그랬거든요. 제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신기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제가 빛을 만났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제가 34살 무렵에 그때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이 키우기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때 제 인생이 스승을 만나는 바람에 제 인생이 달라져서 제가 지금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고 있죠. 옛날 같으면 내가 사람 소리도 못 들어요. 아이고 시간 다 됐네. 그림책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많은 거리들을 주고요.
이런 책들을 만나서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물론 지금 오늘은 제가 그림책만 이야기하지만 초등 저학년 책 중에도 재밌는 책 많아요. 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말씀드리는데 저학년 책, 자, 아까 출판사 얘기했죠. 이게 아까 말한 길버트 어린이에서 나온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예요. 여기 하도 예뻐가지고 이번에 길버트 어린이에서 원래 그림책에서 좀 컸거든요. 이번에 좀 작게 해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저 연구소에서 새로 샀어요. 애들이 진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직접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들한테 너무 교훈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학성으로서는 좀 좋게 평가 못하는데 애들은 이상하게 이걸 좋아해요. 제목이 뭔데? 그래요? 집안 치우기, 먹는 이야기, 용돈 주세요, 거짓말. 진짜. 예, 맞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손쉬운 이야기들을 이분이 길버트 어린이 편집 주간이에요. 자기가 출판사 그거 하면서 대구에 호셔이초도 한번 초청해가 왔어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아이들이 그리 좋아하더라고. 자, 이런 출판사를 따라 이건 이제 비룡소에서 나온 저학년 시리즈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다 지나가요. 자, 보통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런 장정들이 쭉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 비룡소에서 나온 좋은 저학년 시리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초록색, 빨간색 좀 진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저학년 시리즈예요. 여기 보시면 뭐 재밌는 거 많아요.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애들이 뭐 선생님한테 발표하라고 하니까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하거든? 뭐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좋은 책들이 이게 비룡소죠. 자, 이건 시공 주니어예요. 시공 주니어의 저학년 문고인데, 요 하늘색은 고학년 문고고, 색깔이 다르죠.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저학년 문고예요. 중학년 문고, 고학년 문고 이런데, 이건 어디고? 이건 사계절의 저학년 문고. 이것도 유명하죠. 아까 말한 마당을 나온 남탑, 뭐 이런 거 나온 출판사예요. 이건 보리라는 출판사의 옛 이야기. 아이들이 그림책에서 글줄책으로 넘어갈 때 가장 좋은 게 옛 이야기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정호 선생이라고 대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인데 옛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찾아가가지고 녹취를 했어요. 옛날 이야기들을. 그래가지고 그 구수한 입말로 다시 쓴 유명한 시리즈죠. 보리 옛 이야기 시리즈라고.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옛 이야기 하면 서정호 선생님 이야기가 제일 권위 있죠. 이건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저학년 문고 꼬마도서관 시리즈. 이 꼬마도서관이라고 돼 있어요. 출판사는 주니어 김영사. 이런 것도 저학년 문고죠. 도서관은 그러니까 샅샅이 뒤져야 돼요. 그 전지 피해가면서 좋은 책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계속 빌려서 읽혀요.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학교에 압력을 가해서 좋은 어린이책 많이 사달라 하고. 이거는 웅진요, 웅진. 여기는 웅진이죠. 아까 나쁜 어린이표를 비롯해서 웅진에서 나온 저학년 문고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실은요 뭐 몇 년을 제가 매주 만나서 몇 년을 말해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알려드릴 게 많아요. 제가 20년 이상 아이를 직접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교육 전문가들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동네 선배, 자녀교육 고수 이런 거 만나기 어렵다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 오시면 진짜로 엄마표 영어공부법도 제가 2013년인가에는 한 학기 내에 그것만 했어요. 수학공부법 부모교육연구소는 어디 위치에 신월성지구. 거기 안에 회원을 모집해서 부모교육도 하고 자녀 부모교육을 무료로 매주 금요일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운영을 해야 되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애들만 제가 받아서 직접 수업을 해요. 책 수업도 하고 수학 공부도 시키고. 예. 그러니까 뭐 멀리 뭐 애들 꼴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도서관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 강의를 듣고 싶으면 매주 금요일 10시 반에 오시면 돼요. 그건 매주 하니까. 예. 하여튼 이 밖에도 뭐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카페에 오시면 목록으로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엄마표 영어공부법 할 때 애들이 봐야 될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목록 이런 거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와서 또 비디오 구하기 어렵고 우리하고 친해지면요 복사도 해줘요. 불법이니까 차마 내가 하여튼 눈치껏
일단 혹시 필요하시면 카페 들어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2번이나 이거 이 연수하고 어제도 하고 막 진짜 지겨우실 텐데 그냥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동네 이웃이니까 언제든지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몇 단지 사시는데요? 저 1단지. 원래 2단지 살았어요. 2101동. 화성파크 여기. 네. 2단지는 공무원 아파트거든요. 아, 저기 1100이. 그래요? 저는 1105동. 근데 왜 대서 다녀요? 대남 다녀? 저희 어머니 친정. 자주 가요, 친정. 진정이 102동, 1102동. 저는 1105동 살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멀지 않죠. 친근하고. 그러니까,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